HR을 처리하는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사실 챗GPT를 활용한 HR의 전략입니다. 사실 HR의 핵심은 사실 사람인데 그 사람 중심에서 기계가 들어오고 또 기계와 사람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또 윤리적인 관계에 대한 통찰력 있는 우리 윤 대표님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 직장이 한국능률협에서 근무했는데요. 같이 근무했던 그 김기진 대표와의 인연으로 오늘 참가하게 됐습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영광이고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지금 포럼이 이제 164회째입니다. 4회째. 2월 말에가 이제 165회가 있고 또 3월 9일에 또 166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 김영원 회장님은 한국 HR 협회의 2대 회장님이십니다. 일단 우리 김영원 회장님 오프닝 멘트 듣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계신 분들 한번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164회 HR 포럼 아주 핫 이슈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뭐 이렇게 칼럼이라든지 뉴스에서 챗 GPT에 관한 얘기들이 아주 이렇게 우후죽순 속으로 쏟아지는데 가장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사고하고 그리고 또 비판적인 사고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HR 포럼 회원님들에게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끝날 때 또 같이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앞에 오프닝 한 4, 5분 정도 하고 이어서 윤경윤 대표님 모시고 강의를 듣고 마지막에 또 제가 일부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프로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게 아마 이제 다양성인 것 같아요. 다양성. 그러니까 이전에는 허들이 사실 뭐 이거 뛰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해야 돼요. 그죠? 뭐 프로 선수들 아니면 사실 뛰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아마와 프로의 갭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런 상황들이. 그만큼 사실 뭐 누구라도 그냥 뛸 수 있으면 웬만한 허들을 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제가 책을 써본 지가 없는데 불과 뭐 한 2, 3년 만에 책을 거의 7권을 썼거든요. 책도 다양하죠. 시집도 내기도 하고 또 뭐 중 가지고 뭐 아줌마도 만들고 또 MZ 세대들 관련 이제 우리 가재산 회장님하고 한국에 대한 특질에 대한 부분하고 K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쓰기도 하고 요즘 열심히 이제 번호 채우는 거지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10년 후에 한번 화가 전시회를 하려고 그림 하나당 15시간 걸립니다. 15시간. 속도가 빠르긴 하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 340명 중에 한 235명 정도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235명이 코엑스에서 하려고 그러면 진행자 대여섯 명에다가 빌리는 값 하면 7, 800 줘야 되거든요. 줌에서 하니까 딱 120원 들어요. 그럼 120원과 7, 800만 원의 차이는 뭐냐? 지금은 우리가 성과를 몇 배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수준의 성과를 내는데 지금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이 Z세대잖아요. 이 친구들을 끌고 보다 더 조직 문화를 이끌어갈 게 M세대들이고 그래서 MZ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죠. 실제 이제 워낙 MZ세대들이 떠나서 작년 7월에 KBS 시사교육 창에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방송 출연을 했었고요. 이건 아마 보신 분들 일부 있으실 텐데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1박 2일 워크숍을 갑니다. 워크숍을 가서 여기에 막 중간에 제가 보이다가 끊을 텐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도 오프라인상에서 끊고 온라인상에서 끊어오잖아요. 토론을 하는데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온라인 한 팀, 오프라인 네 팀이 그 자리에서 뭐 교재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미 다 노트북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이제 툴을 이용해서 다 아웃풋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뭐 2, 3일 했던 거 서너 시간이면 다 아웃풋들이 나온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주제가 주로 이제는 DX로 계속 제가 포럼을 열 텐데
한 4월경에 일단 예정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개인별 또는 조직 내에서 이런 협업 도구들이 어떤 걸 써야 되고 또 어떻게 썼는지 또 그런 결과들이 어떤 건지 그런 거 이제 사례 중심으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책을 또 공저를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이렇게 좀 누적해서 보면 HR 담당자가 한 2,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인사와 교육 관련된 실태 조사 이걸 동시에 진행하는 게 보니까 저희 회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거를 이제 5회째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R 담당자분들 한번 저렇게 같이 관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말에는 이제 몽골로 갑니다. 몽골로 한 30명 정도 전체. 그래서 일단 환경을 바꿔보면 과연 어떤 게 또 보여질까? 보여진다는 얘기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데 결국은 알지 못하는 걸 봐야 모르는 걸 보잖아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식당 가면 맨날 그 자리만 가듯이.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한 3시간 정도 뭐 요게 이제 인때 하고 나서 좀 더 뭐 될 수 있게 다 진행을 이제 하긴 할 텐데 일단은 툴에 대해서 직접 성과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프닝 설문을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직 인재 도입인데 과연 어떻게 전문가라고 할지 궁금한데요. 윤경용 박사님. 책 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전문가가 지금 나서서 얘기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도 생기고 기대감도 생긴다고 합니다. 또 구체적인 사례, 성공 실패. 아니 이제 나왔는데 무슨 성공 실패가 있어. 여기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 참여하실 텐데. 또 이제 챗봇은 언제쯤 시점이 이게 대체할 게 뭘까? 챗봇 사실 이제 진화의 단계에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챗 썼는데 막 뭔가 기대하는 결과가 좀 안 나온 것 같다? 이게 3살이든 초등학생이든 진화하고 있다라는 게 무서운 거죠. 과연 그게 성인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가 무서운 거겠죠. 그런 상황들이. 활용법들이 좀 있고 뒷단에 제가 몇 가지 이제 연결하는 부분, 소위 이렇게 디지털이라 소위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연결을 좀 해드리겠고요. 또 직무를 대신할 거 어떤 직무부터 사라질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시지만 직업이 없어지는 거는 극단이죠. 굉장히 전문화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대체가 높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GPT에서 가장 파워풀한 게 코딩이에요. 코딩이요. 그러니까 코딩 좀 뭐 이렇게 저렇게 프로그램 짜고 하는 걸 100명이 소화할까요? 1000명을 소화할까요? 글쎄 모르겠네요. 이거 1000명 소화할 거를 이 친구가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다만 이제 어느 수준의 코딩을 할 거냐로 가야 되겠죠.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뭐 사실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컴퓨터 공학도 IT 쪽을 모른다? 그러니까 IT는 지금 여기 보세요. 서로 이렇게 보시면 연령대를 지금 다 다양한 연령대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또 이거 디폴트 기본값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IT 디지털은 이젠 기본이 되어가요. 그런데 인사를 하든 교육을 하든 기본적인 디지털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할 필요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문제, 채용 보상, 막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떻게 연결할지 뒤에서 우리 윤경용 박사님께서 아마 좀 보여주실 것 같고요. 채용 부분 갭, 더 들어가 볼게요. 라파스 또 어떻게 되어야할지 관심들이 있고, 협업 도구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다음 달에 좀 더 될 수 있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어떤 팩트를 접할 거냐인데 팩트가 워낙 진화하고 속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사고방식 가지고 팩트를 접하는 건 무리가 있죠. 또 그만큼 팩트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걸 접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소화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소화라는 게 관점이겠죠. 이전과 다른 관점이 뭘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AI가 도와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죠. 이런 사항들이. 결국은 뭐 제가 안내장에도 이렇게 띄웠듯이 결국은 이제 어떠한 질문을 던질까 뭐 이런 것들인데 엊그저께 지난주거든요. 이제 모 기업의 임원 교육 제가 이틀 동안 진행하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간 겁니다. 아마 이게 시속 뭐 높낮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최소한 한 시속 한 800은 넘을 것 같아요. 800. 느껴지지 않죠. 이제 제주공항에 갑니다. 아마 이 정도면 시속 한 15 정도는 나올 것 같긴 한데 15 정도. 15는 느끼는데 800은 못 느끼는 거죠. 이제 보이는 속도로 보면
800은 군뱅이가 기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 결국은 잠시 낯선 거에 대해서 멈춰볼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잠시 오늘 한 1시간 70분 정도 멈춰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윤경윤 대표님은 뭐 컴퓨터, 전기전자 뭐 등등 모르겠어요. 그냥 또 다방면입니다. 실제 많은 언어를 다루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한시를 좋아하신대요. 또 혼자 또 벽을 보고 읊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지금 산 마틴 대학인가요? 거기 또 석좌 교수님으로 계시는데요. 우리 윤경영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경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챗 GPT에 대해서 저 궁금해서 오셨죠? 근데 챗 GPT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해드릴 게 별로 없어요. 굉장히 쉽거든요. 왜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 가입해서 로그인 하고요. 그냥 거기에 내가 원하는 거 텍스트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게 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챗GPT에서 중요한 부분이 질문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챗GPT의 원형이 있어요. 여러분들 챗봇 들어보셨죠? 챗봇이 챗GPT 원형입니다. 챗봇의 원형이 또 있어요. 챗봇의 원형은 자연어 처리예요. NLP라고 우리 부릅니다.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어 처리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어 처리가 챗봇이 되고 챗봇이 챗GPT가 된 거거든요. 저는 챗봇을 직접 개발하고 자연어 처리 직접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이 여기 실려 있습니다. 이미 개발을 해봤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전문가 아니면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놈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짓말 아니고요. 순수하게 제가 개발한 내용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지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R 전략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들어가 보면은 DX와 HR 크게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챗GPT에서 제가 돌려보니까 여기에 질문을 해보니까 적절한 대답들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물론 아까 누가 말씀하셨듯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이제요? 챗GPT 쪽에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이 첫 번째는 자연어 처리부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갑자기 좀 나오기 이상하시죠? 자연어 처리란 뭐냐면은 사람이 사용하는 일반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처리하고 이해하는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이게 뭐냐? 컴퓨터가 내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요. 내가 하는 말을 컴퓨터가 듣고 나에게 적절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일단은 자연어 처리입니다. 이해되세요? 혹시요?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바로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연어 처리는 자연어 문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이 컴퓨터란 놈은 분석을 4가지를 합니다. 하나가 형태소 분석이 있고요. 구문 분석이 있고 의미 분석이 있고 화용 분석이란 걸 합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되시죠? 자, 그러면 형태소 분석은 최소 단위로 쪼개요. 단어 단위로 최소로 쪼갭니다. 그게 형태소 분석이고요. 구문 분석은 이게 문장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그러면은 형태소와 구문이 분석되면은 의미가 나와요. 대충 이게 뭘 얘기하는지.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통사를 이용해서 의문을 분석합니다. 의문이 나오면은 의미까지는 나오게 되면은 의미만 알아가지고 안 되잖아요. 가끔씩은 의도도 알아야 돼요. 의미뿐만 아니라 저놈이 무슨 뜻으로 저 얘기를 하지라는 그 의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밥 먹었어? 라고 얘기하지. 제가 밥 먹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밥 먹었어라는 얘기가 의미는 밥 먹었어 의미지만 의도가요. 눈 흘기면서 하는 거하고요. 똑바로 보면서 하는 거하고 웃으면서 하는 거하고 다 다르죠. 3가지가. 맞습니까? 의도가 다르잖아요. 의미는 한 가지지만 의도는 다 다릅니다. 자,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화용 분석이에요. 컴퓨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컴퓨터가 화용 분석을 잘 못해요.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4개의 분석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화용 분석이에요. 사람은
이게 표현이 가능한데 이게 컴퓨터는 그렇게 표현을 못합니다. 사람 표현도 역시 사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각적인 부분, 제가 눈을 흘기고 보는지 목소리가 딸리는지 화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가 인식해내려면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자연어 처리해서 형태소, 구문, 의미, 활용 분석을 했어요. 하고 나면은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데, 자, 제가 여기에서 지금 여기 써놓은 게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기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한국말입니다. 이건 영어는 아니고요. 한국말요. 자, 한국말에서 표현의 중의성이라고 있죠. 나는 차를 마시러 공원에 가는 차 안에서 나는 그녀에게 차였다. 차차차가 다 다른 말이에요. 두 번째, 띄어쓰기 오류입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분요.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나왔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세 번째, 문장 내 정보 부족입니다. 나는 철수를 안 때렸다는데 철수를 때리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철수가 아닌 다른 놈을 때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놈이 철수를 때렸다는 것인지, 아니면 철수를 안 때렸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내용입니다, 이게요. 자, 그다음에 표현 방식이 차이예요. 지금 사진 보시면은 그 웬 여배우가 남자 배우한테 김치를 날리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자가 김치를 어떤 남자에게 집어 던지고 있다.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김치로 때리고 있다. 또 어떤 것은 싸대기를 날리고 있다. 또 어떤 것은 남자를 때리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분명히 여자가 김치를 어떤 남자에게 집어 던지고 있다. 집어 던져서 때리고 있다. 이게 맞겠죠. 자, 이렇게 문장이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내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는 문장이 저거예요.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김치로 때리고 있다. 컴퓨터가 무슨 말일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보면은 한국어가 지금 보면은요, 전 세계 유엔에서 분리한 언어가 이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잘 안 쳐줘요. 포화어라는 건 잘 안 쳐주는데 제가 억지로 집어넣어놨습니다. 주요 언어는 이 3가지에 포함되어 있어요. 교차어, 불절어, 고리어 이 3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여기서 보실게요. 교차어는 사실 우리나라 말입니다. 한국말, 일본말, 외놈들 말요. 그다음에 몽골어 이 3가지가 교차어예요. 이 특징은 어간에 접사가 붙어요. 그래서 이걸 이루어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굴절어가 있는데 굴절하고 고리어하고 이상하다. 라틴어 계열이 굴절어거든요. 스페인어, 그다음에 프랑스어, 독일어 다 라틴 계열이잖아요. 그런데 라틴 계열이 영어에서 안 나왔나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라틴 계열이 여기서 보시면 라틴어 계열은 영어가 라틴 계열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앵글로삭슨주의 고유로 쓰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굴절어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 독일어가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은 단어 형태가 변하면서 문법적 기능이 정의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우리 에스테 동사라고 있어요. 스페인어 대표적인 그 주어 없는 그 언어가요. 주어 안 쓰는 언어가 한국어도 있지만 스페인어도 있습니다. 스페인어는 에스테 동사, 에스테부터 나오면 돼. 그러니까 동사부터 나와요. 주어는 생략이 돼요. 자, 그런 언어가 바로 스페인어이기도 하고요. 오리버는 영어, 중국어, 태국어입니다. 아시죠? 영어 어순에 따라서 단어 문법적 기능이 정의돼요. 어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배우기가 쉬워요. 한자만 잘 알면은 단서가 붙습니다. 한자를 잘 알면요. 중국어는 영어 문법에 그냥 나열시키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중국어를 배울 때 제가 그냥 단어를 영어 문법에 맞게 했는데 가끔씩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가장 쉬운 거 있잖아요. 뭐 워아인이라고 하는 게 나는 너를 사랑해거든요. 나는 사랑해 너를 이렇게 I love you 똑같아요. 그런데 중국어에서 가끔씩 한국어 문법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자하고 우리 한자로 쓰는 거하고 우리 이거 쓰는 거 다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중국어 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순에 따라서 그 문법적 정의가 기능식 달라지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 입장에서보다는 이제 자기들끼리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배우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네, 포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구상에서 많이 사라진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주 미개한 언어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미개하냐면은 제가 써놨나? 각각의 낱말에 많은 형태소리 결합이 돼요. 그래가지고 결합이 돼서 얘가 단어 하나하나가
문장이 되면은 단어 하나가 점점 길어져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웃기게 되는 거죠. 이건데 이게 지금 뭐 우리 마오리족 있잖아요. 우리 남태평양 가면 마오리족, 그 마오리족 언어도 있고 이누이트 그 저기 우리 에스키모들 이런 사람들 언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요. 굴저러와 포아버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말이 똑같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말은요. 제가 가서 그 좀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시대가 없어요. 예, 나는 간다. 내일이면 난 내일 갈 거야라 되고요. 나는 간다. 어제 하면 어제 갔어라는 얘기가 되는. 시제가 없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그 말 배우기가 편한 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두 나라 같이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접사에 따른 다른 의미가 발생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나는은 주어지만 나를 하게 되면 목적어가 되고요. 그다음에 문법적 유연성이 있습니다. 나는 밥을 먹으러 간다. 밥 먹으러 나는 간다. 나는 간다. 밥을 먹으러 해도 우리는 다 통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잘 안 돼요. 그거 하면은 어순이 바뀌어버리면 영어에서는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몰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호한 띄어쓰기 규칙이 있죠. 한국어는 띄어쓰기 잘못하면은 아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돼버리고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중국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어는 그게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죠. 그다음에 한국어는 주어가 없어요. 갈게. 누가 가요? 간대. 누가 가요? 갈 거야. 누가 가요? 그 걔가 갈 거야. 내가 갈 거야. 누가 갈 거야.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서문과 의문문의 차이가 없어요. 밥 먹었어. 내가 밥 먹었어? 당신이 먹은 얘기죠. 내가 밥 먹었을 때 분명히 밥 먹었어 하면은 나는 밥 먹었어야 내가 먹은 게 되는데 밥 먹었어 하면은 들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의문문이 아니고 평서문 쓰게 되면은 내가 밥 먹은 게 되고요. 당신 밥 먹었어? 하면은 의문문이면은 당신 빼도요. 밥 먹었어 하게 되면 물어보는 말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가 밥 먹었어인데 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때는요. 번역을 할 때 Did you have lunch인지 I had lunch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말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연어 처리를 역사를 한번 보면요. 미국의 40년대 미국 과학자라는 사람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적군 암호문을 번역해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MT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가 놀러 가는 MT가 아니고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이게 시작됐는데 자, 이게 계속 발전해 옵니다. 그러다가 구글 자동 번역이 나왔죠. 그죠? 구글 자동 번역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번역했냐면요. 볼까요? Time flies like an arrow 하니까 시간파리들은 화살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불과 얼마 저렇게 했어요. 재밌죠? 자, 그런데 2016년 11월 구글이 하룻밤 사이에 딱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신경망 기반 자동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시간은 화살처럼 흐른다라고 바로 변했어요. 그 기점이 2016년 11월입니다. 자, 이렇게 변했어요. 자, 그러면은 신경망 기반의 자동 번역. 이건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가미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되어 오면서 이것들이 현재 자연어 처리의 일부분이고요. 자연어 처리가 파생되어 가는 부분들이 이거 어떤 번역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챗봇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파생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GPT가 어떤 거에서 파생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한 어떤 거에서 파생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에서 자연어 처리가 어디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느냐. 여기 인공지능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전에 그 위에 내추럴 랭귀지 NLP라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게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학습이 뭐야? 여러분들 머신러닝, 딥러닝, 기계학습, 심화학습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공지능은 학습입니다. 머신러닝은 뭐냐면은 여기 개 한 마리 있고 이 고양이 한 마리 있어요. 죄송합니다. 개라고 했어요.
자, 이런 개도 있고요. 또 저렇게 생긴 개도 있고 이렇게 생긴 개도 있어요. 여러 개죠. 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개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 고양이 한 마리 있어요. 이런 고양이도 있고 이런 고양이도 있어요. 고양이도 종류 많잖아요. 뭐 페르시안도 있고 뭐 코리안 쇼테어도 있고 많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놈은 개, 요놈은 고양이인데 개, 고양이, 개, 고양이, 개, 고양이 해가지고 컴퓨터한테 들을 보내줘요. 그러면서 개 사진 개, 고양이 사진 고양이. 그래서 쭉 학습시키면은 100장만 학습시키면요. 컴퓨터가 개, 고양이 구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말 사진 들여보냈어요. 컴퓨터한테. 말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그럼 컴퓨터 뭐라고 할까요? 모르겠다. 아, 난 몰라. 난 몰라. 그러면은 내가 알게 해주마 하고 말도 말 집어넣어서 말 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거 귀찮아요. 언제 그 세상 만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언제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 스스로 공부해 라고 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딥러닝이에요. 개, 고양이 태그 달아서 해준 것은 머신러닝이에요. 그리고 너 알아서 공부해. 공부하는 방법 알려줄게. 고기 잡아주지 않고 고기 잡는 방법 알려줄게. 이게 딥러닝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인공지능이라 불러요. 근데 자, 개고양이 알고 그다음에 좀 더 해서 나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말도 알아채고 코끼리도 알아채고 악어도 알아챘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야, 너 이거 저기 모양이 좀 이상한데 그림자가 이상해. 저기 누군지 좀 알아봐. 그럼 제가 보니까 입이 길쭉하고 커요. 악어 같아요. 아, 그래?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추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가장 큰 기능 두 가지. 하나는 학습, 하나는 추론. 예. 그러면은 그 추론에 의해서 이게 다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추론 이런 중요한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이건 뭐냐? 이건 바로 NLP 자연어 처리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자연어 처리는 그러면은 애매하게 걸쳐 있죠. 자연어 처리는 머신러닝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저기 딥러닝도 수행한다. 데이터가 들어가서 데이터가 모아지잖아요. 빅데이터라고 엄청나게. 빅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가 크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먼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쓰기 좋게 전처리를 해요. 잘 자르고 한 다음에 그 인공지능이 덥석 잡아먹을 수 있도록 잘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오신 분들이 제가 오신 분들을 알아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오신 분들이 뭐 김씨, 이씨, 박씨, 성씨를 알아내고 싶어요. 그죠? 성씨 알아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들의 성씨를 한꺼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잘 정제해서 집어넣어요. 기억, 니은 순으로 분류하든지 해야 빨리 할 수 있겠죠. 그 빅데이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잘 쪼개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와요. 내가 이분의 성씨만 알고 싶은데 굳이 이름까지, 나이까지 뭐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임명록 작성하시면은 이름만 하고 나머지 전화번호 빼고 그래서 이름에서 성씨만 빼가지고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럼 얘는 그 학습해가지고 김 씨는 몇 명 왔고 이 씨는 몇 명 왔고 뭐 박 씨는 몇 명 왔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소팅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은 학습할 때 얘가 좀 복잡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딥러닝에서는. 자, 기술 분야를 보면요. 자연어 이해, 자연어 생성, 음성 인식 기술, 기계 번역, 오타 및 문법 검열. 이게 바로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기술이 저런 기술들이 있는 겁니다. 자연어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자연어 생성은 사람이 표현한 것 같은 말을 생성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가 작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성 인식 기술인데 이 부분은 사람 음성을 인식하고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인데요. 이것은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TTS, STT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TTS는 Text to Speech이고 STT는 Speech to Text라는 기술인데요. 이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그 챗봇에서도 음성 인식은 제가 직접 안 했습니다. 우리가
바퀴가 개발됐잖아요. 수천 년 전에 바퀴가 개발돼서 사람이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내가 자동차 개발하는데 바퀴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또 개발할 필요 없죠. 있는 바퀴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바퀴 쓰면 되니까 똑같이 음성 인식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져다 쓰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부분이 있는 인공지능 갖다 쓰면 되지 왜 굳이 만들어서 돈 쓰냐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계 번역이죠. 번역을 그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고 뭐 또 영어를 뭐 다른 뭐 프랑스로 번역하고 이렇게 해주는 번역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아마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그 워드 프로세서에 다 저게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오타하고 문법을 검열을 해줘요. 아주 간단하게는 하지만 어쨌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정밀하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문법은 검열해 주죠. 뭐 나는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 나가 이렇게 하면 가짜 이상하다라고 이게 밑에 빨간 줄 쳐주잖아요. 그런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이너 처리를 왜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제 해결용 대화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는 자유주제 대화 시스템이 있어요. 문제 해결용 대화 시스템은요. 여기 구글 어시스턴트, 시리, 알렉사, 빅스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유주제 대화 시스템은 뭐 클로바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챗 GPT가 자유주제 대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용 둘 다 되는 겁니다. 클로바는 지금까지는 자유주제 대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여성분은 이름이 소피아인데 홍콩에 있는 헨슨 로바티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주로 그 자연어 대화인데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는 못하고 주로 그런 쇼핑몰 같은데 안내해주는 시스템으로 되고요. 특징은 62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되게 황당한 표정도 많이 잘 짓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다리가 없어요. 발도 없고. 그래서 못 걸어 다니고요. 바퀴로 굴리고 다닙니다. 음성 인식하게 되면 음성 인식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STT, 스피치 투 텍스트로 하게 되면은 텍스트 입력이 되잖아요. 텍스트 입력이 되면은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쉽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뭡니까?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화용 분석 하는데 얘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열심히 받아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답변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좀 중요합니다. 답변을 내줘야 되잖아요. 제가 물었는데 답 안 하고 멍하게 있으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답변을 내줘야 되잖아요. 답변 검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는 말뭉치라는 것을 통해서 합니다. 통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얘를 이용하고요. 또 하나는 자연어 생성을 합니다. 컴퓨터가 만들어요. 자, 그렇게 하고 한 다음에 답변 구성해서 음성 합성해서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컴퓨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중요하게 답변 검색 그 말을 생성한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제너레이션 베이스 모델이라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리트리버 베이스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리트리버 베이스 모델이라는 것은 골라내기 방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너레이션 베이스라는 것은 그냥 생성 기반이라 했어요. 자,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챗봇한테요. 챗봇이 황당해 할 거예요. 제가 오늘 날씨 어때? 하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리트리버 베이스에서는 그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얘가 오늘 날씨는 비가 오고 혹은 비가 안 오고 날씨가 맑고 온도는 몇 도고 습도는 얼마고 그다음에 바람은 얼마나 불어요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생성 기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골라내기 기반은 못합니다. 골라내기 기반은 왜 못하느냐? 우리나라의 이제 국립국어연구원에 가게 되면 말뭉치란 것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상업용으로 쓰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면은 말뭉치를 줘요. 그게 약 200만 건입니다. 그 말뭉치를 제가 열어서 보니까 영화 대본, 드라마 대본이에요. 영화 대본, 드라마 대본이 수천 개예요. 그것을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영화 대본하고 드라마 대본은 대화잖아요. 수많은 대화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요. 자, 그 대화 중에서 물어보면은 대답을 골라서 붙여줍니다. 근데 제가 오늘 날씨 어때? 물어봤는데 얘가 오늘 날씨? 없잖아요. 드라마 대본이 있습니까?
영화 대본에 날씨 있습니까? 없죠. 얘는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하겠죠. 그래서 이 리트리버 베이스 모델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자, 자연어 생성 기반 제너레이션 베이스 모델은 그거 안 하죠. 지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오늘 날씨 뭐 몇 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나불나불 하겠죠. 자, 그게 생성 기반은 제너레이션 베이스 모델이고 리트리버 베이스 모델. 제너레이션 베이스 이 부분이 중요한 게요. 자, GPT 있죠, GPT. 챗 GPT라고 하잖아요. 챗은 뭡니까? 네, 나불거리는 거죠. 예, GPT에서 G는 뭐냐면요, 제너레이티브예요. 이 제너레이션하고 같은 겁니다. P는요, 프리트레인드예요. 프리트레인드, 미리 학습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학습이 여러 가지 학습도 포함되지만 연음도 포함돼요. 리트리버도 포함돼요. 말뭉치 학습도 포함됩니다. 자, T는 트랜스포머죠. 변환해 준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GPT는 생성 기반에 미리 학습된 어떤 변환기라는 뜻이 됩니다. 생성 기반이기 때문에 얘는 있는 거 골라서 주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골라가지고 보고 제가 다시 만들어서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가 시리하고 빅스비 구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너 결혼했니? 운전할 수 있니? 시간을 멈출 수 있어? 결혼해 줄래? 이렇게 24가지 질문했는데요. 24가지 질문에서 이거 다 제가 보여드리면은 지루합니다. 그래서 한 5, 6가지만 골랐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챗 GPT 질문을 해봤어요. 너 결혼했니? 시리, 저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마음과 결혼했어요. 빅스비는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인공지능을 만났을 때 하려고요. 오케이 구글은 만약 결혼을 한다면은 청첩장을 돌릴 친구들 얼굴입니다라고 이렇게. 챗 GPT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너 결혼이 물어보면. 얘는 낭만이 없더라고요. 얘처럼 낭만이 없어요. 너 결혼했니? 저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정말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자, 너 운전할 수 있니? 저 물었어요. 시리한테. 제 면허증으로는 켄타우루스 및 마르카리안 은하계에서만 운전할 수 있어요. 빅스비는 대답하고 싶은데 알쏭달쏭하네요. 오케이 구글은 사실 저는 구글의 자율주행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글 자율주행차가 혹시 뭔지 아세요? 웨이모라는 게 있습니다. 웨이모. 자, 챗 GPT 물어봤습니다. 너 운전할 수 있니? 저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머로서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연어 처리, 기계학습, 데이터 분석 같은 분야의 작업입니다. 재미없죠? 또 물어봤습니다. 결혼해 줄래? 라고 물어봤어요. 시리, 저의 최종 사용자 약관에는 결혼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빅스비, 굳이 결혼을 약속하지 않아도 언제나 곁에 있을 거예요. 오케이 구글, 곧 프로포즈 하시려나 봐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상대분과 눈을 꼭 맞추세요. 라고. 빅스비한테 GPT한테 물어볼까요? 나랑 결혼해 줄랬더니만 저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챗봇 논문입니다. 저기 2017년에 개발 다 완료하고요. 챗봇을 개발 완료하고 2017년 말에 제출해서 2018년 초에인가 언제 등록이 된 거거든요. 전문가 맞죠? 저 챗봇은요, 말뭉치를 이용해서 리트리버 베이스로 하고요. 일부 제너레이션 베이스를 같이 돼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주는 아까 그 GPT 같은 경우에는 주가 뭡니까? 생성 기반이잖아요. 근데 제가 쓴 이 챗봇은 오더링 럽 챗봇인데 이것은 주가 리트리버 베이스고 부가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되는 게 좀 한정적이에요. 오더 쪽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챗GPT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챗GPT는 누가 주도했냐면은 오픈 AI라는 회사가 했는데 오픈 AI를 만든 사람이 정확하게는 물론 여러 사람이 만들었지만 주도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 아세요? 테슬라죠. 테슬라 아세요?
자동차로만 아시죠? 자동차만 아세요? 진짜로요? 니콜라 테슬라 모르세요? 예? 우주선요? 니콜라 테슬라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 우리나라는 그 일본의 잘못된 그 때문에 에디슨을 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에디슨이 1093개의 특허를 가지고 그것을 했다고 하는데 1093개의 특허 중에서 에디슨이 낸 건 단 16개밖에 없습니다. 전부 남의 특허예요. 그 사람이 만든 것들은 대부분 다 다른 사람이 특허 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서 본인이 삽질했어요. 100번, 1000번, 10,000번. 에디슨은 남의 특허를 사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업가죠. 발명가가 아니고. 맞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에디슨이 그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해주는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어떠냐면 99%의 영광과 1%의 노력이에요. 삽질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천지 아니다는 얘기죠. 테슬라는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본인이 생각하는 걸 다 머릿속으로 돌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에 끝냅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굉장히 시기 질투가 심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있잖아요. 이 전기의 모든 것을 다 테슬라가 만들었어요. 전기 발전, 배전, 송전, 배전, 사용까지 전부 테슬라가 했어요. 에디슨은 그때 뭘 했느냐? DC를 했어요. 직류 발전. 직류 발전을 하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직류는 얼마 못 가요. 교류야 뭐 몇 킬로 가지만 직류는 많이 가봐야 100m 갑니다. 100m 제대로 못 가요. 이걸 올려가지고 100m 되니까 맨하탄 한 지역인데 거기 전기를 하려고 하니까 발전소를 거기에 무려 100개를 세워야 돼요. 맨하탄 3분의 1만 전기를 커버하는데요. 테슬라는 교류를 이용해서 발전소 하나만 세워가지고 뉴욕 시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등을 없애버린 사람이 테슬라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테슬라 자동차의 이름이 쓰이는 겁니다. 테슬라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모든 걸 만든 사람입니다. 자,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이름 테슬라로 하고 했는데 이 오픈 AI를 만들어서 이 챗 GPT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MS가 10억 불, 1조 2천억 투자하고요. 이제 또 100억 불, 12조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나서 있는 상황이니까 구글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구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가 검색어 집어넣으면은 쭉 나왔잖아요. 내가 가지다가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구글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있는데 거기 대놓고요. 한국 선수들 메이저리그 뛰고 있는 한국 선수들 명단 좀 알려줘. 그러면은 구글이 알려줄까요? 못 알려주잖아요. 그거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구글 들어가서 메이저리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다 긁어서 소트 해가지고 한국 선수 소트 해가지고 찾아서 해야 돼요. 그럼 그거 명단 만들려면요 한 일주일 만들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해야 돼요. 그런데 챗 GPT 시키면요 한 1분 다 끝납니다. 사례를 다 보여드릴게요. 사례를.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구글의 이 1998년에 구글이 처음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야후죠. 야후가 검색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나온 순간 야후는 망했습니다. 지금 네이버가 우리 들어가면은 창 하나 뜨잖아요. 네이버가요. 그 이유가 구글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데 구글은 강력한 검색 엔진 가지고 승부를 봤던 부분인데 그 아성을 뺏기게 생겼어요. 20년 넘게 쌓아왔던 아성을요. 그래서 구글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구글도 이걸 개발하지 않고 있다. 그거 아닙니다. BERT라고 BERT라고 먼저 개발을 했고 이걸 진행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구글이 진행하고 있는 게 람다 3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곧 나옵니다. 그런데 구글이 처음에 재미를 하나 봤어요. 알파고로 재미를 봤어요.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로 굉장히 재미를 봐가지고 얘네들이 굉장히 업됐어요. 업돼가지고
우리가 구글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얘네들이 약간 방심하고 있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일론 머스크가 얼른 발표해 한 게 챗GPT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 이제 곧 우리 람다 내놓을 거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 군데서 만들고 있어요. 코GPT도 만들고 뭐 클로바도 만들고 지금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문제는 학습이다. 학습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나라 여기에 굉장히 학습 데이터가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저 검색하면 안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그럼 학습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여기 휴대폰에 들어가서요. 챗 GPT 검색하면요, 챗 GPT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요, 챗 GPT하고 로고 비슷하죠? 비슷하죠? 많이 비슷하죠? 이거 까시면요, 월 한 39.99불씩 내야 돼요, 월. 그리고 취소도 안 돼요. 카드를 분실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 마시라는 얘기죠. 챗GPT는 앱을 아직까지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챗GPT는 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구심이 가시면은 이렇게 딱 띄워가지고요, 쭉 내리면은 개발자 연락처가 나와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개발자 연락처를 쭉 눌러보니까 어디가 나옵니까? 호치민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에서 챗GPT는 앱은 없으니까 만약에 휴대폰에 구글 들어가셔서 챗GPT 쳐보시면은 GPT 그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위에 Try Now를 누르시면 돼요. 한번 지금 눌러보시겠어요, 한번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했던 한국 선수들의 명단을 모두 다 알려줘 했더니만 이렇게 쫙 내려왔어요. 25명 나왔죠? 그죠? 보이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추신수 왜 누락되었냐 이제 물어봤어요. 추신수가 빠졌더라고 보니까요. 그랬더니 저의 실수로 추신수 선수를 위의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오랫동안 활약했으며 현재는 텍사스 레인저에서 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텍사스 레인저에서 안 뛰잖아요. 왜 이렇게 이게 나왔겠습니까? 답변이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데이터입니다. 아까 GPT 중에 P가 뭐였죠? 프리트레인드예요. 그러니까 2021년 데이터까지 트레이닝 한 겁니다. 2022년 트레이닝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37명 명단을 소속 구단과 입단 연적으로 메이저리그와 마이너 구분해서 스프레드 시트로 정리해줘 하니까 쫙 정리해줘요. 이렇게. 문제였습니다 하고 바로 정리해줘요. 이게 이런 쪽에는 굉장히 능한 게 GPT입니다. 자, 챗 GPT를 활용한 HR 전략이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봤더니 노골적으로 답변을 이렇게 해줍니다. 채용 프로세스 개선, 학습 및 개발, 직원 관리, 비용 절감. 또 물었습니다. 챗 GPT를 더욱 세부적으로 활용한 HR 전략 예시 뭐야? 세부적 활용 방안이 뭔가? 세부적인 활용 방안들이 쭉 이렇게 또 나와요. 물론 아까 답변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거긴 합니다만은, 자, 그렇게 되죠. 감정 분석도 한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어요. KHR에서 챗봇 개발 엔지니어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채용 공고문 작성하고 인터뷰 질문 좀 해석해봐. 채용 공고문 제목 KHR 챗봇 엔지니어 개발 엔지니어 채용 쫙 보여줘요. 이 면접 봐야 되잖아요. 면접 질문지 좀 작성해 줘 하니까 면접 질문 작성해. 인터뷰 질문지 1. 챗봇 개발의 경험이 어떻게 시작됐나? 두 번째, KHR 챗 GPT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가? 세 번째, 어떤 언어와 기술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자신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요? 다 이렇게 답해 줍니다. 자, DX 나옵니다. DX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여러분 DX 하시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 하냐? 이러신 분도 계신데 DT가 다른 말이 많아가지고요. 헷갈릴 수가 있어서 특별히 DX라고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후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DX 사회에 살고 있어요. DX 사회. 그래서 초기에는 디지털이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 이게 DX였어요. 근데 우리는 DX로 하지 않고 그냥 디지털화 혹은 뭐
뭐 전산화 이렇게 표현해요. 전산화라고 표현 많이 했죠. 컴퓨터화, 전산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했는데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발전하면서 어떻게 변했느냐? 모든 게 다 그렇게 변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먹고 입고 쓰고 타고 이런 거 말고요. 나머지는 다 디지털화가 됐어요. 큰 의미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세상 만물의 모든 것. 제가 적은 거라 조금 말이 과하네. 세상 만물이라고 하니까.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이 생겨나는 다양한 변화를 디지털 기반으로 변화시켜서 기업의 전략이나 조직이나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모든 걸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바로 DX입니다. 그래서 이 DX하고 그러면 챗 GPT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이건데요. 제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간 만에 만들어가지고 몇 시간 만들어가지고 순서를 잘 몰라요. 자, 발전 단계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발전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90년대 후반. 1단계는 1990년대 말에 디지털 제품 출시 및 인프라 기반 구축 단계고요. 이때 처음으로 이제 전차적으로 디지털 단계로 넘어가는 형태고요. 자, 2단계는 2000년대입니다.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은 휴대폰이 이제 드디어 제 손안에 들어왔어요. 제가 휴대폰 개발자였어요. 20년 동안. 자, 그다음에 3단계에 와서는 이제 거의 제 휴대폰 몸 안에 이제 모든 게 컴퓨터를 달고 다니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는 2단계에 됩니다. 그다음에 3단계 와서는 그럼 모든 부분들에 대한 그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모든 것들이 다 그게 디지털로 전환이 된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DX 기반의 디지털화 기업 적용 시대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쫙 나옵니다. 또 물어볼까요? DX는 어떻게 변하고 발전되어 왔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쫙. 굳이 제가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물어볼까요? 아, 이건 제가 쓴 겁니다. 그러면은 DX가 왜 필요한가? 가장 큰 것은 비즈니스 변화 속도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 속도 다 바뀌었거든요. 자, DX는 어떻게 변하고 발전되어 왔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제가 한 말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먼저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적었는데요. 제가 적은 것보다 훨씬 많이 적었습니다. 제가 쪽팔릴 정도로. 물론 내용에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내용한 걸 써놓은 것에 약간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고 제가 적은 게 몇 가지 없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창피할 정도로 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적어냅니다. 자, 굉장히 전문 분야에 질문했어요. 제가 이제 연료전지 쪽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 DMFC라는 연료전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골치 아프고 전 세계적인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머리 아파하는 게 바로 크로스오버라는 거 있어요. 아, 아니구나. 이것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촉매를 백금을 쓰는데 백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백금 촉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만 1, 2, 3, 4, 5를 했는데 얼추 맞아요. 네, 딱 맞아요. 딱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 크로스오버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좀 골칫덩어리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어라고 물어봤더니만 답변을 7개를 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4개가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면요. 저 그대로 적습니다. 4개는 정반대로 답변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를 답변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전에 컴퓨터 뭐라고 합니까? 컴퓨터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개베지는 개베지 아웃이죠. 인공지능도 개베지는 개베지 아웃이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누가 보증해 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요즘에 챗 GPT가 논문도 써준다 해가지고 나도 학위 한번 받아볼까 하는 사람도 있죠. 과학에서는 과학공학, 이과 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저기에서는 가능하겠죠. 저기 뭐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쪽에서는 가능한데 과학 쪽에서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바로 걸러지거든요. 그다음에 실험을 못 하잖아요. 실험 데이터에 기반해서 써야 되는데 실험을 못 하니까 안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있는데 어쨌든 전문 분야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걸 바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은 완전히 반대를 얘기한 거예요.
이건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셀에 그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우성일 교수라고 계신데 이분이 세계적인 연료전지 석학이세요. 오죽했으면은 우성일 자료학상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기 이름을 건 자료학상이 있어요. 노벨상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자료 쪽에 연구가 탁월하면은 그분이 낸 그 펀드를 가지고 상을 주고 상금을 주는 그런. 근데 그분이 이제 거기 고문으로 오셔가지고 둘이서 이제 챗GPT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야 이런 거 가지고 해볼까 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읽어보시더니만 저는 이제 이거 잘 나왔잖아요 했는데 반대로 답했어요. 저도 읽어보니까 반대로 답했어요. 5, 6, 7번은 맞습니다. 1, 2, 3, 4번이 다 틀린 거죠. 자,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챗GPT가 모든 부분에서 정답은 아닙니다. 아직은. 챗GPT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해 보여요. 사실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HR 실제 현업에서 이거를 쓰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자동차가 핸들만 있어서 엔진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바퀴만 있으면 뭐 문짝이 없는데 뭐 위험하죠. 그러니까 적정 수준 어떤 도구든 일정 수준 그게 내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트럭은 뭐 지붕 뒤에 없어도 뭐 짐 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적절하게 쓸 정도를 이제 탑재를 해야 돼야 되는 거죠. 길게 보면 이제 끄트머리에 거의 인류의 변화가 이제 몰려 있죠. 뭐 가장 큰 변화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갑자기 이제 뭐 변화들이 있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직면한 변화가 뭐냐가 되겠죠. 지금 앞서 말씀 주셨지만 2024년, 25년이 가장 큰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일어나요. 문제는 챗 GPT가 뭐 된다 안 된다 어쩐다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이 불과 1년 후, 2년 후에 과연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를 문제의식이 있든 없든 관심을 두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보여지는 건 아까 비행기를 아셨잖아요. 그죠? 800 이상 나가는데 뭐 군뱅이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 상황들이. 그런 것처럼 최근에 내 변화는 굉장히 바꿔야 되는데 이게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는 800으로 날고 있는데 옆에서 저 자전거 타고 다니는 꼴이 돼요. 그런 상황들이. 뭐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회사 제가 알고 있는 회사인데도 여기도 특수볼트 너트를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3년 전에 스마트 공장으로 완전히 다 자동화를 했고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된 것까지 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자, 기업의 현실로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요 상 기점에 이런 노력을 했던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은 아까처럼 뭐 야후 그냥 뭐 망하는 거 하루 아침이죠. 그러고 보면 진화라는 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또 인류 그 세대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걸 우리 진화라고 하잖아요. 성장이야 뭐 바로 직면돼 있지만 그런데 지금의 이런 속도 정도 보면 진화라는 게 벌써 당장 나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결국 우리 뭐 영화도 보면 결국 이제 누군가에게는 점령을 당할 시점이 오죠. 그 중에 하나는 뭐 AI가 됐든 뭐가 됐든 결국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AI가 나의 친구가 아니라 싸워야 될 적일 텐데 누군가는 친구가 되고 누군가는 적이 돼요. 결국은 뭐예요?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보여드린 사고 개념입니다. 이제 사고 개념 들어가면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많지만 내가 지금까지 7, 80년 동안 왜 살아왔지? 삶에 대한 Y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질문하지 않으면 챗 GPT에 질문할 수 없어요. 1 플러스 1은 2냐라고 물을 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개념이 다르거든요. 과연 챗 GPT는 정답이 뭐랄까요? 정답.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정답이 뭐냐라고 이제 철학적 개념에서 풀어라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궁극적으로 정답의 의미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믿음이 현실과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현실이란 여러분 정의를 어떻게 내리죠? 현실은 과거가 아니고 현실은 내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죠? 그 방향성을 알고 그러고 나서 나를 봤을 때잖아요. 그래야 내가 어디로 갈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결국 정답은 더 주관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AI가 됐든 더 발전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답은요. 내 나름대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워야지
단순하게 우와 답 줬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항들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AI는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정답을 찾아가는 도구라는 거죠. 이런 사항들이. 앞서 이제 뭐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뭐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결국 이제 매개분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인간으로 보면 관심사, 호기심. 호기심이 많은 만큼 동일한 상황에도 보여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간판집은 간판만 보이겠죠. 이제 AI는 이거는 이제 기억 체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질문을 계속 꼬리 질문했다면 앞단을 기억하면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요. 아까 학습되어진 것만을 답변을 한다고 하지만 질문을 하는 동안에는 얘가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지를 자기가 간파해서 적절한 대답을 줍니다. 그게 뇌과학으로 우리 보면 이제 해마 있죠. 기억에 의해서 그걸 연결성이라는 걸 맥락을 갖기 때문에 결국 이런 맥락을 알아야 좀 더 얘를 더 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타입, 이름, 이게 어떤 타입이냐 아까 표 나왔잖아요. 그죠? 표를 만들 거냐 뭘 할 거냐에 대한 타입, 또 거기에 특징적인 이름들, 이미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이름들, 또 입력 변수, 이게 이제 파라미터 매개 변수예요. 어떤 거를 입력을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 시연하는 거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윤경용에 대해서 알아봐 줘봐.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이제 그 챗GPT 진이라는 걸 깔면 그러니까 확장 프로그램이 굉장히 뭐 한 지금 보면 한 몇만 개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게 중에 뭐 제가 볼 때 한 20여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좀 4가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번역을 해줍니다. 한글로 물으면 되게 시간이 걸리는데 진이를 설치하면 영어로 번역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영어를 번역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단 죄송하대요. 아무튼 딴소리 하는 거죠. 딴소리.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부탄 왕국에 이런 거 자문했던 윤경영 알아줘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질문에 대해서 이 친구도 텍스트를 가지고 그 확률적으로 관련 있는 것 중에 확률로 띄우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는 거는 구체성이에요. 구체적인 정보를 주면 이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윤경용은 블라블라블라 해서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주죠. 자, 무슨 얘기냐. 전혀 문외한이 아니라 아마추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분야에. 그래야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질문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질문을 물을 때 why, 왜 그걸 묻는가에 대한 거를 기본적 베이스를 깔면 질문에 대한 깊이가 굉장히 많아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인데 이건 뭐예요? 야, 내가 아는 것까지가 여긴데 유사하게 우리 이제 박사님께서 물어봤잖아요. 이렇게 정보를 주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쫙 답변해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해요. 앞서 이제 뭐 단순 질문이나 뭐 이제 빅스비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각각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 친구를 내 친구로 만들었을 때 쓰는 거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CTO 윤경용에 대해 알아봐. 딴소리 했잖아요. 동일한 질문인데 어떻게 돼요? 답변하죠. 요약본으로. 이해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자, 이제 다시 물어봐요. 야, 저 CTO 윤경용 알아봐줘. 뭐라고 할까요? 나 몰라. 자,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질문 하나하나가 GPT A1, A2, A3, A5, A10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질문이면 그 영역에 가서 물어보면 짧은 시간 내에 내가 10번을 물어봐서 원하는 대답을 얻을 거를 그걸 여기다가 AI를 한 1000명을 갖다 세워놓으면 적절하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여기 보면 이제 대인관계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대인관계 기술에 대해서 쭉 가볼까요? 쭉 올라가면 그냥 묻습니다. 이렇게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 줘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아는 수준에도 가죠. 그러면 이제 이걸 계속 얘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글, 애플 이런 것도 뭐냐면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사례들을 다 물어봅니다. 그게 타입이에요, 타입. 어떤 타입에 그걸 하나를 판단하는데 타입이 예를 들어 100가지다 그러면 나한테 가장 적절한 대답을 원할 수 있는 게 한 ABC다 그러면 ABC 타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럼 그 ABC 타입 중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빌 게이츠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빌 게이츠가 ABC 타입에 대해서 얘기한 거 물어봐. 그럼 다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교육계 장난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떻게 가르치나도 있고, 지금 이제 여기 뭐 손자도 있고 부모, 이제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한테 지금 이 시점에 2023년도에 과연 인간은 무엇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야 될까가,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아니라 저도 아까 제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삶의 가치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삶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이제는 아이들하고도 얘기를 나눠야 스스로가 방향을 갖고 적절한 질문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서점 가서 천권 만권을 읽는 게 아니라 불과 1분 내에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런 사항들이. 여기 뭐 임원에 대한 협업 기술도 보면, 아, 이거는 지금 뭐 제가 질문 한 50개 정도 던진 것 같은데, 통상 키워드가 3개 정도 들어가는 질문이면요, 한 300개 정도 질문을 찾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문장 나오면 한 문장이 예를 들어 거기에 단어가 다 10개가 들어갔다. 중복되지 않는 게 10개면 100개잖아요. 100개에 대해서 100번의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경우수가 있죠. 그러니까 벌써 1000개 질문이 나와요. 그건 몰입에 의한 질문인데, 그 몰입을 하려면 뭐예요? 내가 왜 질문하니에 대한 방향성 Y를 고민하지 않는 이상 끊임없이 여기다 질문하지 않죠. 그죠? 이게 단순히 이게 왜 AI가 제가 이걸 세미나를 왜 이렇게 거창하게 쓸까요? 지금의 이 관점을 각각의 현업이든 좀 더 될 수 있게 알면 굉장히 기업이든 뭐든 달라질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문장의 형태를 보면 목차에 짜죠. 뭐 내가 내일 저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할 건데 강의 목차 짜죠. 강의 목차별 설명해줘. 설명의 내용들 부연 설명해줘. 그걸 가지고 강의 슬라이드를 만들면 슬라이드 1, 2를 다 만들어줘요. 그럼 그거 갖다 파워포인트 만들 거죠.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필요한 거 만권 뒤져가지고 10권 그거 한 달 동안, 2달 동안 읽는 것보다 10만 권이 됐든, 이게 지금 뭐 몇 개죠? 뭐 3억 뭐 몇 개, 3천 뭐 몇 개, 뭐 7억 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달라요. 그 다음에 교수 버전이야, 기자 버전이야, 소설가 버전이야. 창의성을 요하면 소설가 측면에서 들어가면 되죠. 또 하나 더 들어가면, 자, 확률 조건, 제가 메게벤스라고 그랬죠. 만약에 우리 윤경용 박사가 블라블라 이런 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탑 P를 순위, 여기 이제 0.6이면 1%입니다. 1%. 예를 들어 내가 김치찌개 갈 건데 블로그를 찾아줘 그러면 막 100개도 막 둘 거 아니에요? 그런데 0.02를 결과값으로 찾아줘 그러면 1%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0개 중에 1%에 해당되는 블로그만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템퍼레처는 온도 뭐 이런 건데 이제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그러니까 거기에 좀 유사한 것. 그러니까 거의 뭐 야 고양이 찾는데 0.9까지 찾아줘. 그럼 뭐예요?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0.1로 가라면 이제 더 이제 좁혀지겠죠. 그럼 고양이하고 진짜 쌍둥이만 찾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거죠. 빈스는 이제 그 빈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이제 확대. 100으로 보면 좀 더 러프하게 전체를 훑고 T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에 우리는 보통 질문 보면 인간의 질문을 두 가지로 분류했잖아요. 그 확대형 질문과 한정형 질문. 그렇죠? 인간은 의사결정을 하니까. 근데 AI는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대형 질문과 디테일, 세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질문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굉장히 달라지죠. 결국은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일정 수준 본인이 팩트를 모르면 팩트를 위한 정보를 찾고 거기에서 의문을 가져야죠. 키워드를 가지고. 그죠? 그리고 아까 이제 기대값이나 결과값에 따라서 이제 매개변수 파라미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이제 HR 담당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뎁스 있게 이제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마 이날 한 3시간 정도 오프라인 40, 온라인 40에서 진행될 텐데, 저도 이제 계속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경험하고 나면 아마 이제 직무별로 굉장히 뎁스 있게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죠. 이런 사항들이. 여기에서 여기 핀 버튼 있죠. 이걸 누르면 자, 일로 노션이라는 게 있어요. 노션이라는 게. 일로 들어가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그러면 아까 클릭했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일로 그냥 다 넘어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묻던 질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답변이 이거 괜찮다 그러면 그걸 또 복사해서 다른 문서가 됐든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노션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확장. 그걸 설치하면 이걸 그냥 자동으로 그게 일로 가서 저장이 되는 거죠. 스티브 잡스 업적을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찾아줘요. 그런데 저는 물음표를 붙입니다. 물음표를 붙이면 챗 GPT가 이게 찾아줘요. 여기서. 굳이 열지 않아도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여기서 찾아줍니다. 이것도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이제 물음표를 내가 붙이면 여기서 네가 찾아줘라고 이걸 세팅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챗 GPT에 가면 이제 달 2가 있습니다. 달 2가. 그럼 이게 다 제가 다 그린 그림이에요. 이걸 제가 그렸다니까 이거 여기다 불러온 거 아니냐 그러는데 붓으로만 그리는 게 그림이 아니라 언어, 텍스트로 그리는 것도 그림이죠. 결국은 디테일하게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죠. 그런 사항들이.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뭐 디테일함이 장난 아니죠. 이런 걸 갖다 다 조절을 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전에 진행했던 거예요. 이게. 10%에서 60%가 1년 2개월 평균. 자, 그러면 유튜브도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서머리를 해줘요. 그러면 지금 이게 1시간이 넘는 건데 1시간이 넘는 거를 지금 텍스트로 다 보여주잖아요. 사실 지금 챗 GPT에서 이것만 했지만 그거를 통해서 무엇을 장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10시간 동안 하는 일을 불과 10분, 3분에 끝나는 일이 너무도 이제는 많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10시간 할 일을 10분의 1이 널렸습니다 이랬는데 또 AI 접하니까 이게 3분에도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이. 일단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우리 또 박사님 또 오늘도 강의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들 또 관심 듣는 거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챗GPT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실은 이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른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그런 그 서만다나 이런 부분들처럼 굉장히 시간이 짧게 우리가 걸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한테 그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진행돼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도 이 챗GPT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도 됐었고요, 제가요. 그리고 또 이것 가지고 또 많이 이것저것 써보면서 챗GPT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들이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 새로 알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챗GPT라는 부분들을 비슷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은 저보다 훨씬 굉장히 훨씬 더 저보다는 전문가고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로 연구를 했는데 오늘 챗 GPT가 보니까 이제 4.0이 나오면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시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강의 듣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가 안 되도록 뭐 됐으면 저한테는 뭐 굉장히 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사실 학계에서는 이제 R을 사용하다가 예전에 뭐 SPSS나 SSAS를 사용하다가 SES를 사용하다가 지금은 거의 R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근데 R로 넘어온 지 한 3년에서 5년 이제 그 사회과학 분야에서 더 확산돼서 R을 거의 다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지가 3에서 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R을 넘어서 R이 다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와중에 다시 챗 GPT가 나오니까 지금 학계에서는 엄청난 그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다시 이걸 산업계에서 활용한다고 하니 사실 HR 하시는 분들 특히 사람을 어떻게 더 역량을 개발하고 활용하게 할 것이냐라는 그 질문 자체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챗 GPT가 작동하는 원리를 잘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이제 이런 챗봇 형태의 AI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챗 GPT를 가지고 한 열흘 정도 좀 깊이 파봤거든요. 근데 지금
김기진 대표님 사용하시는 거랑 좀 유사하게 이제 구글 스프레드시트 안에서 애드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의 그 답변들이 나오게 하는 것들도 개발이 돼 있는 걸 활용해 봤는데 확실히 그 이 자동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방송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고 오프라인은 간단하게 한 2, 3분 마지막 클로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4회 한국 HR 포럼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